그러고 보니 내가 우리 사장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봤네. 마스크 좀 벗어봐요. 라고 말을 하길래 나 강원랜드 온 거 걸리면 큰일 나요. 들어가서 얼굴 봐요. 라고 했습니다. 크크 사장님, 여기 우리 같은 사람이 몇 명인데 어떻게 사장님을 찾아내요? 내가 많이 잘생겨서 눈에 띄는 편이에요. 크크 그래요? 우리 사장님 얼마나 잘생기셨나 기대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20년이 지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해도 아예 의심조차 못하는 모습을 보며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처는 자연스럽게 편의점에서 소주와 과자 몇 봉지를 사고는 찜질방 근처의 물품 보관소 같은 곳에서 큰 가방을 챙겨오더니 저를 한 모텔로 끌고 가더군요. 모텔 프런트 앞에서 전처는 저를 보며 사장님, 내가 떼밀어 드릴게요. 우리 특실 가요? 단돈 10만 원의 성관계는 물론 때밀이까지 원스톱 서비스라니 식당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공주처럼 굴던 여자가 참 서비스 정신이 확실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한 뒤 배정받은 호실 키를 받았는데요. 어설프게 모욕을 주기 싫어서 담배 사고 전화 좀 하고 들어가겠다고 먼저 씻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전처가 들어가 있는 모텔 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뜨거운 물 받아놨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하더군요. 아까 전처가 물품 보관소에서 가지고 온 가방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열어봤는데요. 큰 가방 안에는 전처의 화장품, 옷까지, 속옷 등이 들어있었는데요. 빨지 않았는지 담배 찐내가 훅 올라오더군요. 아마 남자들이 숙소를 잡아주면 거기서 빨래를 하면서 사는 듯 싶었습니다. 이렇게 강원랜드에서 쪽박걸로 살려고 상간남하고 도망갔나 라는 생각이 드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처가 저를 부르더군요. 사장님 뭐 하세요? 안 들어오세요? 대답을 안 하고 있자 얼마 안 있어 전처가 샤워가운을 입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은 제 얼굴을 보더니 사장님, 진짜 잘생기셨네. 크크. 라더니 갑자기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숙소 잡아주면 수색도 해주고 때도 밀어준다니 참 바쁘게 사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전처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을 치다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샤워가운이 풀리면서 전처의 나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처녀 때는 봐줄만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가슴도 그렇고 뱃살도 그렇고 많이 쳤더군요. 그중 눈에 띄었던 건 제왕절개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연분만을 했는데 전처 배에 있는 제왕절개 자국을 보니 또 열이 받더군요. 관리 좀 하지. 젖은 또 왜 이렇게 처졌어? 무릎까지 닿겠네. 최성욱하고 애를 한 10명 낳았나? 아니면 남자들이 많이 빨아서 처졌나?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20년 전 바람이나 상간남과 도망을 갔던 전처가 강원랜드에서 쪽박걸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어느 60대 남자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동에 살고 있는 60대 남자 이철우입니다. 최근 참 속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한 일이 생겨 마음이 심란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지난주에 몇십 년 전에 같이 사업을 했던 동생놈과 술을 마시는데 이놈이 갑자기 거의 20년 전 바람이 나서 상간남하고 도망간 전처의 소식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형님, 이걸 알려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시간도 많이 지났고 형님도 그냥 알고는 있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제가 이번에 친구들하고 강원랜드를 갔는데요. 슬로모션 하면서 노는데 옆자리 여자가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3시간쯤 같이 놀다가 이 여자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크레딧이 다 떨어져서 그러는데 이대로 접기는 너무 아쉬워서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따 게임 다 끝나고 나면 보답할게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집 받고 몸 대주는 쪽박거리구나 싶어서 충전 좀 해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새벽쯤 되니까 죄송해요. 갚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운이 안 따라주네요. 혹시 숙소 구하신 거면 같이 가요. 제가 보답할게요. 옳다구나 싶어서 데리고 나갔는데요. 여태까지는 게임하느라고 옆 얼굴만 봐서 몰랐는데 정면을 보니까 자꾸 어디서 본 얼굴이더라고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다가 숙소까지 가서 얼굴을 제대로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누군데? 최미영이요. 형님 전처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사업이 망하자 돈 잘 버는 동업자하고 야반도주를 했던 여자가 강원랜드에서 몸이나 파는 쪽박걸 신세가 되었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쩌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던 때 중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외동아들과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6살 어렸던 전처와 속도 위반으로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양가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아내는 식당 일이 힘들어서 싫다고 해서 가정주부로 있었는데요. 워낙에 공주 같은 성격이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고생하는 아내에게 항상 미안했기에 별다른 불만 없이 열심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넘게 새벽까지 일을 하면서 조금씩 식당의 규모는 커졌고 송파동에도 식당을 하나 더 확장했습니다. 운이 좋게 확장한 송파동 식당도 성공을 하며 저는 자신감이 차올랐고 1년 만에 천호동에도 식당을 새로 개업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건 천호동에서 식당을 개업하면서부터였네요. 지금은 천호역 인근이 재개발이 되어 깔끔한 동네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 천호동은 사창가가 많고 술집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월세는 쌌고 유동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예상대로 식당은 성공적인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창가 때문인지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술에 많이 취해 있거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왔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가 터졌습니다. 결국 잠실동과 송파동은 믿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천호동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같은 서울인데도 어찌 이렇게 억센 사람들이 많은지 거의 1년 동안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도 적응하는 방법을 깨우치며 천호동도 안정적인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상인연합회에 가입을 했던 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상점을 운영하는 선후배들을 만나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3살 많았던 최성욱이라는 형을 만났습니다. 이 형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는데요. 서울대를 나와서 그 좋다는 직장은 전부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장이 되겠다는 야망이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그런지 아는 것도 많았고 참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최성욱도 어린 나이에 식당을 3개나 운영하는 저를 좋게 봤는지 저희는 1년도 되지 않아 친형제처럼 지내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참 내가 운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된 지 2년 정도 지날 무렵 어느 날 최성욱이 말하더군요. 진태야, 진짜 대박 아이템 하나 찾았다. 나 믿고 한번 따라와라. 그때 최성욱이 말했던 아이템은 바다약이라는 성인 오락실이었습니다. 불법 도박장과 비슷하지만 상품권을 이용해 법의 테두리를 살짝 벗어난 사업이었는데요.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회원님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생 밥집만 해왔고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게 꺼려졌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끈질긴 최성욱의 설득과 식당 따위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보며 결국 저는 제 친한 고향 동생 현준이까지 불러들여 공동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달 정산받은 수익금이 그때 당시 돈으로 무려 1,000만 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수익금은 매달 올라가 가장 많이 벌었던 날은 한 달에 2천만 원까지 번 적도 있었습니다. 식당할 때는 새벽까지 못 빠지게 일해서 잘해봐야 겨우 800만 원을 벌다가 하는 일이라곤 현금 뒤지면서 위조 지폐 걸러내는 일을 하면서도 1,000만 원 돈을 만지니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가더군요. 결국 식당은 하나만 남기고 전부 팔아버리고는 그 돈으로 바다 이야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저희는 천호동과 강동, 잠실동, 용인에 있는 죽전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지요. 그때만 해도 제 인생에 두려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 좋은 형과 성실한 동생과 함께 사업을 하니 마치 우리가 유비관우 장비가 된 기분이었죠. 의형제와 다름없었습니다. 최성래 부부와 저희 부부, 성철, 동생 부부까지
매주 매달 시간 날 때마다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돈들이 다른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는 돈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서일까요? 저희의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다 이야기 관계자가 노무현 정부의 정치인과 연관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하루아침에 상품권 판매가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없이 운영되던 상점들은 전부 불법이 되었고 매일매일 단속을 당하게 되었죠. 월세는 끊임없이 나가고 한때는 없어서 못 팔던 바다 이야기 기계들은 이제 반의 반값을 줘도 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그동안 살면서 모은 돈과 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벌었던 돈을 전부 날리게 되었고 3명 모두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식당 하나를 남겨놨기 때문에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둘은 그러지 못했죠. 수천만 원을 우습게 벌다가 하루아침에 빚쟁이 식당 주인으로 전락해버리니 살맛이 안 나더군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인간관계였습니다. 해일처럼 밀려왔던 돈들이 하루아침에 밀물이 되어 사라지자 바다 밑에 깔려있던 갯벌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민낯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준이는 이 모든 게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킨 성욱이 형 때문이라며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둘을 중재하느라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았는데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실망한 전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전처는 빚을 갚기 위해 살던 집을 팔아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자 이 모든 비극이 저의 실수라며 매일 짜증과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만 내는 아내의 모습에 결국 저도 서운함이 쌓여 부부싸움을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짓으로 돈을 번 대가였을까요? 운영하던 식당마저 점점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아내와의 사이도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전처가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청욱 오빠가 요즘 사업을 다시 한다던데 이렇게 패배자처럼 우울하게 있지 말고 청욱 오빠한테 연락 좀 해봐. 이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저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돈을 벌 수 있을지 그 생각밖에 없었네요. 1년 만에 만난 최성욱은 그동안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총명하던 눈빛과 말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뭐랄까 사기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불안해질 만큼 눈동자가 계속 어디론가 움직였고 대화 도중 상스러운 욕설을 계속 섞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는 것도 바지사장을 하나 앉혀놓고 진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잠깐 맛봤던 성공의 맛에 이성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위험에 처하자 본래 성격이 나온 것인지 무튼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망하고 서먹한 사이가 되었어도 걱정되는 마음에 몇 마디 하니 최성욱은 저를 한껏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왜 이렇게 간이 작아? 그리고 세상에 깨끗한 돈이 어디 있냐?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하던 대로 주방 가서 양파 껍질이나 깔아. 갑자기 변해버린 인간관계의 충격이었지만 아쉬운 소리를 할 틈이 없었습니다. 일단 저도 먹고 사는 게 급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중에 발생을 했는데요. 전처는 제가 최성욱의 사업에 동참하는 걸 거부했다는 걸 알자마자 뱃눈가를 하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남자가 배프가 작아? 청욱 오빠 좀 따라해봐. 이래서 학벌이 중요한가 봐. 청욱 오빠는 남자답고 똑똑한데 당신은 이게 뭐야? 계속되는 비난의 부부싸움은 점점 커졌고 그렇게 전처는 중학생 아이를 두고 가출을 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부부싸움을 했을 뿐 이혼을 할 생각까지는 없었기에 처갓집에도 연락을 하며 백방으로 찾아다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이 안 되어 있어서 사람 하나가 숨어버리면 도무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처는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오는데요. 돌아온 전처는 뭐랄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말투도 냉랭했고 표정에서 저를 경멸하는 게 느껴졌죠. 심지어 아들한테도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며 무슨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한다며 밤늦게 퇴근을 하거나 회식이라며 술을 마시고 새벽에 돌아오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화장도 점점 진해졌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어디 갔는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오히려 생활비 외의 지출이 더 늘어났죠. 전처의 그런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술 마시고 잠에 든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화 목록부터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깨끗했지만 혹시나 해서 들어간 휴지통에는 그간 전처가 저를 배신하고 어떤 남자와 주고받은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전처의 불륜 상대는 최성욱이었습니다.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아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아는 변호사 형님에게 물어보니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둘이 성관계를 하는 현장을 덮쳐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또 큰돈을 들여 탐정을 고용하고 둘이서 모텔을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장을 덮쳤는데요. 형사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려면 둘이 사용한 콘돔이나 정액이 있어야 한다며 둘이 성교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텔 문 앞에 서서 둘이 내는 성교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흐르자 둘이 내던 역겨운 소리가 잦아들었고 그때 경찰들과 함께 모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둘은 성관계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는지 발가벗은 채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찰들이 닥치고 제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자 둘은 엄청나게 당황했는지 욕설을 퍼부으며 저희를 막아섰습니다. 그 와중에 전처는 화장실로 도망을 가려다가 저와 부딪혔는데요. 그때 전처의 몸과 가슴 위에 있던 정액이 눈에 띄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그때 당시 상황은 거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그 전처 몸에 묻어 있던 정액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성욱과 전처를 간통죄로 고소를 했는데요. 고소하는 과정에서 전처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과 제가 식당을 하며 모은 돈을 몰래 최성욱에게 보냈던 정황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때 배신감은 정말 불륜 피해자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도 둘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성교를 하려다가 못했다. 정액이 아니라 러브젤이었다. 등등 그런 둘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재판부에는 괘씸죄로 적용이 되었는지 그때 당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낸 죄가 겨우 4개월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전처의 간통이 처갓집에도 알려졌고 전처의 친구들에게도 전부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착각을 했던 건 이렇게 망신을 주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요. 출소한 전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신을 감옥까지 보낸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인 건지 출소 이후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어느 날 이혼 소송장만 집에 도착을 하더군요. 설마 그 난리를 치고도 또 최성욱을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약이 올라 최성욱의 아내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요. 저의 편을 들어주리라 생각했던 최성욱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감옥에 보내 자기 가정을 파탄냈다며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성욱도 출소 이후 집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며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거기다 전처는 저를 놀리기라도 하듯 가출한 상태에서 또 현금 서비스를 받아 매달 몇백만 원의 카드 명세서가 날아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믿었던 형과 불륜을 저지른 아내. 저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진 것도 없어서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운영하던 식당까지 접고 고향 원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원주가 발달이 많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깡촌이나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멀쩡하게 서울에서 학교 다니던 아들놈을 용달차에 태워 원주로 이사를 가는데 정말 눈물이 쉬지 않고 나오더군요. 고마운 건 아들놈은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이사를 돕더군요. 부모님 집에서 같이 거주를 하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식당을 했던 경력을 살려 큰 공사장은 전부 쫓아다니며 한바집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저를 버리고 간 전처와 갑자기 바뀐 동네에서 적응하기 힘들 아들을 생각하며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네요. 그 와중에도 전처의 소식은 저를 계속해서 갉아먹었습니다. 특히 최성욱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전처와 재혼을 했고 아이까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현준이한테 들었을 때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죄는 저 인간들이 저질렀는데 도리어 저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고 죄 없는 우리만 고통 속에 사는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특히나 전학간 학교에서 아들놈이 왕따를 당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새끼들 모두 제 손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놈이 말하더군요. 아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대요. 우리 참고 견뎌봐요. 중학생밖에 안 된 놈이 늙은이처럼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평택, 천안, 대구, 광주 큰 공사가 있는 판은 가리지 않고 전국을 누비며 한바집을 했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만든 목돈으로 원주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아들놈은 그 사이에 수능을 봐서 강원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성적이 수도권이나 인서울 하위권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요. 아들놈은 너스레를 떨며 어설픈 대학교 가봐야 괜히 등록금하고 생활비만 더 나가요. 저는 그냥 국립대 갈래요. 대신 아빠, 나중에 돈 모아서 나 집 사줘요. 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 오늘이 되었네요. 원주에서 시작한 식당은 광주와 양평에도 분점을 내서 장사를 잘하고 있고 이혼할 때 코흘리게 초등학생이었던 아들놈은 벌써 30이 넘어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혼자 살았던 건 아닙니다.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자 이런저런 여인들과 인연이 되었는데요. 여자에 대한 완전한 불신이 생겨 재혼은 하지 않고 연애만 하면서 살았네요. 전처가 준 상처가 너무 컸던 건지 10년 정도는 행복하게 살면서도 중간중간 저를 배신하고 떠난 전처에 대한 분노가 불쑥 올라왔지만 20년이 가까워진 지금은 그런 마음도 사라졌었는데요. 그 동생놈이 갑자기 전처 근황을 말해주니 다시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회원님들 찾아가서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고 잘 사는 게 좋을까요? 이철우입니다. 이틀 전 글을 쓰고 많은 분들께서 그냥 잊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딴 놈 좋다고 떠난 여자 잡아서 복수해봐야 비슷한 인간이 되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비슷한 인간이 아니라 더 못한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제 신 같은 새끼들 찾아내서 그동안 쌓아온 분노와 울분을 제대로 풀고 오렵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회원님들 죄송합니다.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딱 한 번만 아니, 딱 한 달만 괴롭히고 용서해 주렵니다. 이철우입니다. 지난달 글을 쓰고 강원랜드로 찾아갔는데요. 평생 도박은 해본 적도 없었고 강원랜드는 들어가 본 적도 없어서 몰랐는데 도박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인간들도 전부 모자를 쓰고 있거나 도박하느라 정신이 팔려 얼굴이 잘 안 보이더군요. 결국 커탕을 몇 번 쳤는데요. 2주일 정도 강원랜드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전처를 찾았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멀쩡해 보여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쪽박걸로 사는 것 치고는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늙지도 않았고 입고 있는 원피스도 언뜻 보면 꾸미고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멍하다고 해야 할까요? 어딘가 정신이 빠진 표정이었는데요. 창백한 얼굴로 파친코와 블랙잭하는 곳을 한참 동안 기웃거리던 전처는 이내 한 파친코 기계에 앉더군요. 제가 정말 놀란 게 도박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파친코도 줄을 서서 기다렸어야 했는데 전처는 능숙하게 빈자리를 찾아 앉더니 파친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가가려면 옆자리에 앉아야 하기에 전처의 옆자리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처는 그 사이에 옆자리에 앉은 남자에게 또 이런저런 말을 걸더군요. 저 남자랑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자리를 비키더군요. 전처의 옆자리에 앉아 파친코를 돌리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인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그런데 이 여자 옆 사람한테 말 거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장님, 저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오려는데 자리 좀 맡아주시겠어요? 자리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제가 음료수 가지고 왔어요. 마시면서 하세요. 사장님 옆자리에 앉아서 그런가 오늘 잘 맞는데요. 등등 정말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어필을 하더군요. 그렇게 2시간을 넘게 저와 수다를 떨며 기계를 돌리던 전처가 말하더군요. 에이, 벌써 오링이네. 사장님은 어때요? 나도 오링이네. 충전이나 더 하고 와야겠네요. 그때 전처가 기술을 걸더군요. 사장님, 충전할 때 제 것도 좀 해주시면? 오늘 말동무도 해드리고 이따가 게임 끝나면 따로 보답도 할게요.
알겠다고 말해주고 20만 원을 충전해주니 호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온갖 아양과 아첨을 떠는 모습을 보니 예전 최성욱과 바람 피울 때 표정이 떠올라 정말 인중을 세게 내려치고 싶더군요. 그렇게 또 4시간 정도를 더 놀고 새벽 1시가 되자 전처가 먼저 말하더군요. 오늘 사장님 덕분에 재미 좀 봤네요. 숙소 어디 잡으셨어요? 제가 소주 한 잔 살게요. 소주에 과자 몇 개 사고 숙소에서 자려고 하다니 진짜 능수능란하더군요. 아직 숙소는 안 잡았다고 이야기하니 아,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숙소로 가요. 제가 거기서 자고 난 다음 날 대박 났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모텔을 얼마나 많이 다녔을지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홀로 나와 모텔로 나가는데 어두운 곳에서 있을 때는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라고 생각했던 전처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더군요. 허옇게 뜬 떡칠한 화장 밑으로 자글자글한 주름이 보였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옷도 다시 보니 대충 손빨래를 했는지 주름이 자글자글 져 있었습니다. 전처는 그러고 보니 내가 우리 사장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봤네. 마스크 좀 벗어봐요. 라고 말을 하길래 나 강원랜드 온 거 걸리면 큰일 난다. 들어가서 얼굴 봐라. 라고 했습니다. 크크 사장님, 여기 우리 같은 사람이 몇 명인데 어떻게 사장님을 찾아내요? 내가 많이 잘생겨서 눈에 띄는 편이다. 크크 그래요? 우리 사장님 얼마나 잘생기셨나 기대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20년이 지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해도 아예 의심조차 못하는 모습을 보며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처는 자연스럽게 편의점에서 소주와 과자 몇 봉지를 사고는 찜질방 근처의 물품 보관소 같은 곳에서 큰 가방을 챙겨오더니 저를 한 모텔로 끌고 가더군요. 모텔 프런트 앞에서 전처는 저를 보며 사장님, 내가 떼밀어 드릴게요. 우리 특실 가요? 라고 하더군요. 단돈 10만 원의 성관계는 물론 때밀이까지 원스톱 서비스라니 식당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공주처럼 굴던 여자가 참 서비스 정신이 확실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한 뒤 배정받은 호실 키를 받았는데요. 어설프게 모욕을 주기 싫어서 담배 사고 전화 좀 하고 들어가겠다고 먼저 씻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전처가 들어가 있는 모텔 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뜨거운 물 받아놨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하더군요. 아까 전처가 물품 보관소에서 가지고 온 가방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열어봤는데요. 큰 가방 안에는 전처의 화장품, 옷까지, 속옷 등이 들어있었는데요. 빨지 않았는지 담배 찐내가 훅 올라오더군요. 아마 남자들이 숙소를 잡아주면 거기서 빨래를 하면서 사는 듯 싶었습니다. 이렇게 강원랜드에서 쪽박걸로 살려고 상간남하고 도망갔나 라는 생각이 드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처가 저를 부르더군요. 사장님 뭐 하세요? 안 들어오세요? 대답을 안 하고 있자 얼마 안 있어 전처가 샤워가운을 입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마스크를 벗은 제 얼굴을 보더니 사장님, 진짜 잘생기셨네, 크크. 라더니 갑자기 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숙소 잡아주면 스색도 해주고 때도 밀어준다니 참 바쁘게 사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전처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을 치다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샤워가운이 풀리면서 전처의 나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처녀 때는 봐줄만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가슴도 그렇고 뱃살도 그렇고 많이 쳤더군요. 그중 눈에 띄었던 건 제왕절개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연분만을 했는데 전처 배에 있는 제왕절개 자국을 보니 또 열이 받더군요. 관리 좀 하지. 가슴이 왜 이렇게 처졌어? 무릎까지 닿겠네. 최성욱하고 애를 한 10명 낳았나? 아니면 남자들이 많이 빨아서 처졌나? 당신 여기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 너랑 걸어왔잖아.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내 친한 동생이 강원랜드에서 10만 원에 숙소만 잡아주면 떡도 쳐주고 때도 밀어준다는 아줌마가 이때서 와봤지. 그래. 나 이렇게 살아 바람나서 아들 버리고 도망간 마누라 강원랜드에서 몸 팔고 살고 있어. 벌 받은 거 봤으니까 됐지? 비웃으려면 비웃어. 알았다 푸아. 웃는 제 모습을 보며 전처는 잠시 넋을 놓고 쳐다보더니 곧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옷을 입고 자기 가방을 챙겨나가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쪽 다 팔았는데 뭐하러 나가냐? 간만에 이야기나 하자 보니까 옷도 빨아야겠던데 옷에서 왜 잿더리 냄새가 나냐? 무슨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게 살았길래 네 배 아파서 낳은 아들한테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전처에게 가지고 온 소주를 따서 주자 전처는 아무 말 없이 벽나발을 불었습니다. 당신 사업 망하고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할 때 너무 외롭고 불안했어. 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연락을 했었고, 자기가 무슨 성공할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더라고. 널 왜 만나? 나를 만나야지. 오빠가 간이 작아서 바다 이야기 시작할 때도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설득하자고 하더라고. 설득을 몸으로 했냐? 왜 그랬어? 최성욱이 너 부자로 만들어준대. 최성욱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애까지 버리고 간 거야? 나도 몰라. 그냥 정신 차려보니 그렇게 됐어. 20년 동안 궁금하던 질문의 답이 몰라라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당신한테 걸리고 구치소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젠 돌아가긴 틀렸구나. 근데 그 사람한테도 연락이 왔어. 자기도 이혼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렇다고 상간남하고 재혼까지 해? 너 최성욱이 자식 새끼들하고도 친했잖아. 미안한 감정은 없었냐? 내가 당장 물에 빠져 죽겠는데 다른 애들이 눈에 들어오겠어? 그리고 처음부터 재혼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럼 뭔데? 동거하다가 임신했어. 나도 언제 임신했는지 모르겠어. 임신을 하기 전에는 일이 좀 잠잠해지면 상우한테도 찾아가려고 했는데 애까지 생기니까 도무지 만나러 갈 염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참 너답게 살았구나. 근데 최성욱이는 어디 있어?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 하던 사업 성공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더니 언제 망했대? 재혼하고 하던 사업이 잠깐은 잘 되었는데 그게 또 불법이더라고. 2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감옥에 끌려갔어. 너네 참 재미있게 살았구나. 근데 너 강원랜드는 언제부터 다닌 거냐? 그냥 그 사람 들어가 있을 때 아는 언니하고 처음 왔고, 요즘은 그냥 가끔 취미로 하고 있어. 멋진 열정이구나. 취미 때문에 몸까지 팔아대고 하긴. 나이 들면 취미는 하나쯤 필요하지. 잠깐 너 도박이 취미가 아니고 몸 파는 게 취미는 아니지? 자꾸 그딴 식으로 비꼬면 나 말 더 안 해. 그리고 원래 이런 거 안 했어. 그냥 최근에 좀 사고를 크게 쳐서 본전 찾을 때까지 잠깐 그랬던 거야. 그래. 알았다. 나도 이제 궁금했던 거 다 물어봤으니 간다. 잠깐만. 이야기 좀 더 해. 상우는 잘 지내? 너무 빨리 물어봐서 놀랐네. 네 알바 아니다. 결혼했다던데 애기는 생겼고? 며느리는 어떤 애야? 간첩이냐?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보니 또 열받네. 알면서도 연락 안 한 거네. 내가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해. 알면 됐다. 앞으로 무슨 일 있어도 상우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혹시나 연락하면 상우한테도 네가 어떤 엄마인지 전부 알려줄 테니까 간다. 지금처럼 재미있게 살아라. 잠깐만. 조금만 더 같이 있어줘. 왜? 때 밀어주고 간만에 나랑도 하려고? 미안한데 성병 무서워서 안 한다. 진짜 왜 이렇게 비비꼬였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싶었어. 가만 보니 진짜 사과를 하고 싶은 말투는 아니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여서 말했습니다. 너 돈 필요해서 그러냐? 내가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실은 차가 전당포에 있어. 혹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순간 최성욱한테 내 돈을 빼돌렸던 게 떠올라 욕을 하려고 했는데요. 가만 보니 이걸로 더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아 꾀를 냈습니다. 최성욱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사랑하는 마누라, 그깟 500만 원 안 주겠냐? 나 그 사람이 나 여기 또 온 거 알면 맞아 죽어 오빠. 내가 좀 있으면 돈 나올 곳이 있어. 딱 2개월만 기다려주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진짜 한심하네. 그래도 상우 엄마니까 특별히 빌려준다. 대신 내가 너를 못 믿겠으니까 일단 너랑 최성욱 사는 주소 말해. 내가 너 어디 사는지 확인하고 보내줄 거니까. 한참을 망설이던 전처는 주소를 말해주더군요. 살고 있는 곳은 강릉에 있는 한 빌라였습니다. 등기를 확인해보니 최성욱이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의 집으로 나와 일단 살고 있는 곳은 확실해 보여서 차용증 제대로 쓰고 현금 6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전처 뭣도 모르고 엄청 좋아하더군요.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길 기다려야겠네요. 어제 글을 쓰고 많은 분들이 왜 5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을 빌려줬냐, 또는 왜 도와주냐 등등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100만 원 날리는 거고 예상대로 움직이면 단돈 100만 원에
재미 좀 보려고 그랬습니다. 전처도 왜 100만 원을 더 주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100만 원은 그냥 내가 주는 거다. 큰 돈 아니지만 힘내라 대신 500만 원은 꼭 갚아라. 라고 했는데요. 이건 사실 예전 바다 이야기를 운영해봤기에 도박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에 미친 인간들은 자기 자식, 새끼 병원비도 일단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면 도박장 들어가고 봅니다. 전처 새끼도 500만 원도 도박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거기에 꽁돈 100만 원까지 생겼으니 무조건 도박장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틀리면 말고 예상대로 되면 성욱이 얼굴이나 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사이트가 이런 이야기하는 곳이 아닌데 괜히 제가 물 흐리는 느낌이 들어 염려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용기 내 후기를 올립니다. 5개월 전 바람나 도망 나간 도박 중독자 전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2개월 뒤면 돈 나올 구멍이 있다던 전처는 계속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더니 어느새 5개월 동안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 스스로 법정이자를 한참 넘는 이자를 주겠다고 차용증까지 써줘놓고는 참 한심하네요. 지난주부터는 연락도 잘 안 받아서 지난주 상간남과 전처가 사는 강릉에 내려갔었습니다. 상간남, 최성욱과 전처는 강릉, 시내 인근의 낡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오전에 가서 문을 두들기니 안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전처가 사기를 쳤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한참을 기다리니 오후 1시 정도 되자 한 남자가 봉투를 하나 들고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최성욱이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차문을 열고 나가 말했습니다. 한가롭게 사는구나. 요즘 집에서 쉰다며? 누구세요? 나다 벌써 얼굴도 잊었냐? 네 와이프 전 남편이다. 너구나. 얼굴 많이 변했네. 여기는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긴 네 와이프가 강원랜드 모텔에서 몇 달 전에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지를 않아서. 충격에 휩싸인 최성욱의 표정이 볼만했는데요. 그냥 또 강원랜드 갔어? 근데 모텔에서 왜 돈을 빌려? 몰랐냐? 네 와이프 몇십만 원 주고 숙소까지 구해주면 밤새 보답을 해준다. 심지어 때도 밀어준다. 한참을 저를 쳐다보던 최성욱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냐? 이 미친놈아. 너 내가 한 번만 더 도박하면 손모가지 자른다고 했지? 그리고 너 이철호하고 강원랜드에서 뭐 했어? 도대체 밖에 쳐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 걸레 같은 놈아. 지금 당장 튀어와. 최성욱이 전화를 끊고 얼마 안 있자 전처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혹시 지금 남편 만나고 있어? 그래, 돈 받으러 왔다. 아니, 거길 왜 가? 아니, 너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됐고, 지금 네 남편 있는 곳으로 빨리 튀어와. 그렇게 전화를 끊고 최성욱과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30분 정도 지났을까? 저기 멀리서 전처가 땀을 흘리며 뛰어왔습니다. 바쁘게 사는구나. 돈도 그렇게 바쁘게 갚았으면 나도 여기 안 왔는데. 여보, 그게 아니라 갑자기 최성욱이 전처를 향해 날라차기를 하더니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 놈아. 내가 도박 한 번만 더 하면 죽인다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돈을 쳐 빌려도 왜 하필이면 저 새끼한테 쳐 빌리는 거야? 내가 몇 달 전에 전당포에 저당 잡힌 네 차 꺼내라고 돈도 보내줬잖아. 근데 또 돈을 빌려? 야, 이 정신 꺾어진 놈아. 그리고 너 모텔에는 왜 기어 들어갔어? 또 바람 피우는 거냐? 그렇게 처맞고도 또 바람을 펴. 아니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잠깐만 때리지 말아봐. 사람들 보잖아, 여보. 잠깐만 얼굴은 때리지 마. 그렇게 한참을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전처를 바라보니 괜시리 슬프지는 않고 뭔가 대리만족을 할 수 있었는데요. 60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구경거리였습니다. 5분 정도 맞았나? 얻어맞던 전처가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자 그제서야 최성욱의 폭행은 끝났는데요. 얼마나 신나게 맞았는지 신고 있던 스레바도 벗겨져 맨발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다 때렸냐? 너네 재미있게 사는구나. 감명 깊다. 저 노이 얼마 빌렸냐? 500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600만 원. 아니, 뭔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붙었어? 차용증 봐라. 자기가 이자 많이 준다고 했다. 녹음본도 있다. 차용증과 녹음을 들은 최성욱이 말하더군요. 지금 사업하는 게 있어서 돈이 묶여 있다.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 얼마나 큰 사업을 하길래 600만 원이 없어?
나같이 간 작은 사람은 상상도 못할 대단한 사업을 하고 있나 보다. 역시 간이 큰 형님이네. 대단해. 그리고 생각해보니 잘 됐네. 나중에 600만 원 못 갚으면 장기 매매시키려고 했는데 간만 갖다 팔아도 부자 되겠다. 우르사 같은 간 영양제 잘 먹어놔라. 이 푸아그라 같은 새끼야. 얼굴이 시뻘개진 최성욱은 아무 말 못하고 전처만 노려보더니 알았다. 내일 줄게. 라고 하더군요.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집으로 돌아오니 다음날 600만 원이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빌려준 돈 수수료 많이 떼더라도 대부업체에 맡겨서 고생 좀 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구경거리를 준 보답으로 더 이상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 복수가 끝이 났네요. 당한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그 인간들 사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이트 성격에 맞지 않는 게시물에도 많은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는 취미생활에 대해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입니다. 최근 골프 관련된 글을 쓰며 선후배님들에게 많은 코칭을 받았는데요. 어제 전처한테 전화 온 게 너무 소름이 돋아 또 게시판 성격에 벗어난 글을 씁니다. 오빠 잘 지냈어? 밤늦게 연락해서 미안해. 무슨 일이냐? 아니 그냥 상우 연락처 좀 알 수 있나 했어. 네가 무슨 염치로 상우를 찾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니까. 근데 너 어딘데 이렇게 시끄럽냐? 아, 잠깐 술 마시러 나왔어. 그때 전화 너머로 강원랜드에서 질리게 들었던 파친코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지금 또 강원랜드냐? 너 설마 상우한테 돈 빌리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돈 필요하면 그냥 나한테 말해. 아무리 쓰레기로 살아도 엄마로서 자존심도 없는 거야? 오빠, 내가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근데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딸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래. 왜 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강원랜드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소름이 끼쳐 전화를 끊고 차단을 했는데요. 이 여자 아무래도 자기 딸 병원비로 강원랜드 간 것 같네요. 도박 정말 무섭습니다. 조만간 아들한테도 전화가 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막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아들은 아직도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고 있는데 충격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며느리 볼 면목도 없고 고민이네요. 괜히 전처하고 엮인 건가 후회도 많이 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람에 도박에 할 수 있는 모든 멍청한 짓은 다 하고 있는 전처였습니다. 한심하네요. 그나저나 전처가 아들 상우한테도 연락을 할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